안녕하세요. 저는 분식 장사를 하며 딸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분식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인데요. 최근에는 이혼했었던 남편이 비참한 몰골이 되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땐 헌신짝처럼 저와 딸아이를 버렸다가 나중에 제가 성공하니 돌아온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 주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너는 서빙만 하면 된다니까 왜 사람들한테 웃음을 팔고 있어?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데 씩 웃고 난리냐고. 당연한 것도 고마워해 주시니까 좋게 대한 거지. 단골 손님 만들면 어머님 분식집도 더 대박 나는 거고 좋잖아. 야, 이런 작은 분식집이 대박 나봤자 쪽박 간신히 면하는 정도지. 결혼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나 보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한 것뿐인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 당신이 어머님 일 도우라고 해서 분식집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어머님도 친절하게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는데 왜 당신만 유난인데? 뭐? 유난? 너 말 다 했냐? 이게 보자 하니까 서방님한테 자꾸 대드네. 내가 임신했다고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지? 요즘 매제를 안 했더니 아주 나를 우습게 하네? 임신했다고 당신이 언제 좋게 대해줬어? 지금도 집에 가면 청소매 요리며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당신은 집에서 리모컨 만지면서 물 먹는 것도 자기 손으로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사소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잔말 말고 앞으로 너 분식집에서 서빙할 때 사람들한테 괜히 눈웃음 치지 마. 친절 핑계로 바람 대놓고 피는 꼴 보이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결혼 전에만 해도 다정다감한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가부장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잘 대해주다가 이렇게 돌변을 해버리니 저로서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임신을 한 마당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제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분이었죠. 너 오늘 보니까 방에서 큰 소리 나던데 무슨 큰 싸움 난 거 아니니? 아유, 나는 주영이 지 아빠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일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린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그이가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영이가 하늘 날아간 주영 아비한테 잘못 배운 게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런 아들이랑 결혼해주고 내 일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야 어머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걱정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사업할 거라고 하더니 막상 일을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면 역정만 내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너 들은 얘기 있니? 내가 물어볼 때는 퇴사한 게 사업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네가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안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완전 난리 피울 거라서요. 내가 너한테 해댈 일 언제 한 적 있냐?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 보거라.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 집어던지면서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다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못 들었는데 동료들도 그이가 일 못한다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도박인지 뭔지 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선비 체질이기는 한데 누가 놀리거나 먼저 시비 걸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었다. 오히려 옛날 생각하면 성질 많이 죽은 편이지. 그럼 아직 성질 덜 죽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상사랑 동료들이랑 뒤통수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해서 치료비 물어준 것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뒷일 생각 안 하고 주먹부터 올리는 사람이라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애 낳고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걔한테 심리 상담인가 가족 상담 같은 거라도 받아보라고 해야겠구나. 물론 네가 말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오히려 짐만 얹어드린 것 같아서요. 내 암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너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솔직히 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정신이 없고 하나뿐인 아들이 좀 좋은데 장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를 많이 핍박했잖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대장암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게 되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때문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철부지인 남편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이혼을 했다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남편은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사과를 하고 난리야. 그 자식 헬스했다고 나대기만 하지 물근육이라서 붙었으면 내가 100% 이겼다고. 남들이 보면 임산부 내세워서 그 뒤에 숨은 겁쟁이 같을 거 아냐. 애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대체 언제까지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무례하게 대할 거야.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셀프 서비스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싸움을 하냐고. 계산하는 곳에도 적혀 있고 입구에도 빤히 반찬이랑 물은 셀프라고 적혀 있잖아. 그런데 두 눈깔 멀쩡히 달려놓고도 물 달라 반찬 달라 하는데 열이 안 받냐? 그래서 눈이 있으시면 보일 거라고 대답한 게 뭐가 잘못인데?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그래서 이런 분식집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울며 불며 애원해서 잠깐 나도 이 일 하고 있는 거야. 팔자에 없는 배달에 손님 접대까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더 중요하고 돈 잘 버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놓고 당신 내기 바둑이며 화투며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핸드폰으로 자꾸 도박판 버리는 곳에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 안 차릴래?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태어날 우리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아야지. 분식집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쪽팔리는 일인 거 몰라? 두고 봐. 내가 한탕 크게 해서 팔자 피고 말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절할 날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잔소리 줄여. 나한테 잘하라고. 당신한테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도 집에서 집안일하고 수발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 야, 뉴스인가 뭔가 보니까 임신해도 적당히는 운동해주면 좋다던데?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즐겨.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니 뭐니 그딴 걸로 괜히 시간이랑 돈 날리는 일도 없다더라.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면서 꼴값 떨지 말고 하루 쉰 다음에 곧장 일 투입해. 알겠어? 그런 건 또 외국 거 어찌나 잘 따라가는지. 당신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니. 나처럼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해주면서 불리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도 손해를 보고 살아서 내 지인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당신한테 바보라고 하면 정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분식집일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돕고 있잖아. 당신은 오전 오후 깔짝 얼굴 도장 찍었다가 도박판으로 사라지기나 하고. 야, 적당히 해. 잔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물린다. 내가 패 돌릴 때도 네 잔소리 생각나서 컨디션이 망가지는 사람이야. 귀에 맴돌 지경이 적당히 하라고. 어머님이 아픈 몸 이끌고도 분식집을 하시잖아. 당신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뭔가 나서야 할 거 아냐. 어머님 대신해서 떡볶이 만들고 튀김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든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짐 죄다 지우고 살 생각인데? 적당히 하라고 했다. 나 진짜 열받으면 횟가닥 돌아버리는 거 알 텐데. 이것 봐. 당신 은근히 강약약강인 거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문신하고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 야, 진짜 미쳤냐? 남자 자존심을 이게 마구 긁어대네. 야, 나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야. 선택적으로 아니고 사람 안 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부터 깨버린다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성질 부여줘? 알겠어. 믿으니까 그만해. 당신 정말로 그럴까봐 겁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적당한 놈 하나 골라서 조만간 대가리 박살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응? 남편이 손님을 패겠다는 선인을 저는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말릴 수는 없을 일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선언한 대로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가족과 방문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손발 멀쩡히 달려있는데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었던지라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고 구치소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사람을 팼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사과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영이 어떻게든 빼보겠답시고 합의 본다느니 그러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그이가 많이 서운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구치소에 있으니 상황에 대해서 뭐 듣고 있는 거라도 있겠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한번 방문이나 다녀오너라. 나도 따로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호되게 좀 혼을 내줄 거니까. 맘 같아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주영이 이 자식이 제 아비 닮아서 성격이 더럽잖니. 안 오면 그거 두고두고 씹어대면서 나중에 온갖 원망으로 이어질 애다. 어머님, 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 차라리 훌훌 어디 떠나가라고 하고 싶구나. 아픈 시모일 도우랴 한심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네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없었으면 진즉에 이 집 탈출했을 거예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구나.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해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보러 가던 중 하필이면 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산부인과로 선회를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저는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예약을 통해 방문했는데 남편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여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았어. 여기서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있지? 당신이 웬일로 그런 얘기를 해?
나가면 또 신고한 인간 대가리 깨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가면 내가 정말로 잘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나 정말 달라질게.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이때까지 잘못 저질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야? 엄마 곧 돌아가시잖아. 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엄마 죽기라도 하면 장례는 누가 치르겠어. 몸 점점 쇠약해 가시는데 엄마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쓸쓸하게 하늘 가는 거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당한 이후에 멀쩡하셨다가 다음날 바로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 내가 말했지? 알지. 병원 검사 안 받아도 괜찮다면서 사고 당일날 멀쩡하셨다며? 그 일 떠올리면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말 믿고 방치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그 시기만 안 놓쳤었더라면 아직도 아빠 살아있을 텐데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가뜩이나 나 구치소에 있어서 우울한데. 어머님도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당신 말대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 당신 여기 있는 동안 새벽에도 몇 번이나 아프다면서 깨시고 신음하면서 주무시더라. 나 듣지 말라고 몰래 우시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 에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내가 빨리 성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변했다고 말하니까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변화해줘. 부탁할게, 응?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내가 나가면 분식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도 잘하는 남편 될게.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어야지.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버리고 딸과 함께 훌훌 떠날 생각으로 구치소에 갔었던 저였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들먹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구치소에서 돌아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시어머니의 아픈 몸이라도 돌봐드리고 임종까지 지켜보기라도 해야겠다는 각오를 품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대로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돌아왔구나. 이 집구석 떠나고 그냥 네 살 길 찾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구치소 가니까 남편도 변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믿어봐야죠. 주영이 아비 하는 짓을 어쩜 그렇게 빼다 박아서 이렇게 골치만 썩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적어도 아이랑 저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떡볶이며 튀김 만드는 법 배워보는 건 어떠냐?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약을 먹다 보니 미각이 둔해져서 오히려 네가 훨씬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더구나. 뭐든 야무지게 잘하는 너니까 문제없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먹는 것도 신경 쓰시면 나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저 주방 절대 못 오게 하시더니. 암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주영이가 또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애잖니. 그래서 너한테 분식일 알려주지 말고 서빙 정도만 시키라고 신신당부했었던 걸 깨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제가 분식일 배우는 걸 싫어했다고요? 그래, 여자가 잘나면 또 바람 피우게 된다고 어떻게든 너한테 서빙만 시키라고 주방 근처는 구경도 못하게 하라 하더구나. 분식 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는 이런 것까지 열등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저게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을 때가 많아.
시어머니를 간병할 겸 분식일을 도와드리러 집에 돌아온 저는 분식일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는 의외의 제안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딸아이를 기르는 한편 분식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워낙에 시어머니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아예 눈앞에 나타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돌아와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죠. 엄마, 내가 집사람 절대 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여보, 어머님 편찮으신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지금 편찮으신 건 엄마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집사람한테 일 절대 안 가르친다고. 너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가게 일 열심히 도운 건 며느리였다. 네가 생각 없이 폭력 저질러서 가게 평판 떨어뜨리고 감옥 가 있는 동안 나 간병하고 돌본 것도 며느리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 어미 타박을 하는 거냐? 너는 왜 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안 지켰니? 왜 이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아, 그래. 친아들보다 남의 딸년이 이제 더 소중하다 이거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 집안에서 골칫거리인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 당장 사과드려. 사과는 개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질 내가 더러워서 나가고 만다. 당신 지금 가면 어머님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왜?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당신은 잘 알잖아.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어? 변하겠다더니 왜 또 항상 이런 식이야?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프신 어머님 버리고 가서 당신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애는 또 어쩌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확실하게 기술을 배웠거든? 구치소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웠다는 거야? 설마 당신 무슨 나쁜 일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니지?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내가 그래도 내 손 더럽혀가며 돈도 5천만 원 넘게 벌었는데 됐다 그래. 가정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이렇게 배신이나 받는데 그냥 내 배 불리고 새장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너는 이 지긋지긋한 가게에서 잘 지내봐, 어? 엄마랑 이곳에서 썩어 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예, 이제 돌아와 놓고 또 어딜 간다고 그러니? 주영아! 남편은 그 말을 마치더니 가게에 딸린 집에 올라가 현금이며 돈 될 만한 폐물들 등을 죄다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가차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기에 저와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미가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돈 붙여줄지도 모르고요. 도박이니 범죄니 손대는 게 어쩜 걔 아비랑 하는 짓이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부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주영이가 다시 돌아오면 걔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너는 그냥 이혼을 해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라. 그게 걔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을 일이다.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라도
걔가 정신을 차리고 건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니 그런 말씀은 마세요. 내 부탁이니 꼭 들어주렴. 가능하겠니? 가게는 네가 그동안 맡아주고 있으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서 눈을 감으셨고 남편은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어머님께 배운 메뉴들을 개량하기도 하는 등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준 데다가 어머님의 간병에 남편의 수발이 없으니 가게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저의 분식집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맛집이 되어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시간이 흘러 아기이던 딸아이가 5살이 될 때쯤 남편이 허름한 차림새로 어슬렁거리며 저의 앞에 나타나더군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꾀지지한 차림인 것도 모자라 자세히 보니 손가락도 하나 잘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대박 났다며?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지. 우리 기특한 여보가 성공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야, 우리 딸도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당신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어머님 장례식 때도 보이질 않더니.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왔었는데 그게 좀 꼬여버렸어. 그래도 비즈니스한 경험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야. 앞으로 우리 더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 남편만 믿어. 알겠지? 야야 거릴 때는 언제고 내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왜 또 사람 민망하게 이래. 밖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직원도 더 뽑고 기왕 하는 김에 분전도 내버리자. 어? 그건 내가 관리하면 수입도 2배 될 거니까 우리 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니까 꿈만 같다. 어? 우리 가게는 개뿔. 미친놈아, 우리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가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다니? 너 약 먹었냐?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들은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혼이 되냐고. 변호사분이 몇 년 동안 멋대로 실종되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 게다가 당신처럼 폭력 휘두르고 나나 딸이며 부양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혼 사유로는 충분한 거 아닐까? 야,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남이라고 치자 썩으려나.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인 건 알고 있지? 당연히 아들인 내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인 네가 차지하고 있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멋대로 해봐. 그래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소송 좋지. 한 달 내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빈다는 거에 내가 전 재산 건다. 걸 재산이나 있으시고 허름한 차림새며 손가락 잘린 거며 보니까 어디서 도박하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나 본데? 야, 내가 진짜 이 가게 깽판을 쳐봐?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고? 남편, 아니 이혼한 이후 저의 전남편이 된 작자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깽판을 치다가 결국 손님이 신고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구치소에서 나온 남편은 제게 소송을 통해 빼앗긴 가게를 되찾으려고 했었지만 양육의 의무도 저버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은 개차반을 편들어줄 법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전 남편은 제게 동정에 호소하며 1,000만 원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에 저는 그마저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그간 행해왔던 폭력에 실제로 난리를 부렸던 전적 등을 사유삼아 현재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저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남편을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원래는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남편이 서울로 발령받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면서 식당도 새로 오픈했답니다. 서울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엄마로서 잘 살아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기도 하고 절대 잊히려야 잊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큰 마음 먹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과외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과외 선생님만 바라보았죠. 그 과외 선생님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보다 7살 많았던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무작정 시집간다며 울고 불고 떼쓰며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렇게 3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전주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저보고 나중에 물려받으라며 일을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시부모님들 하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남들과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고부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거든요. 희원아, 안 싸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어머니,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맨날 엄마 보고 싶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보고 싶은 만큼 울려무나. 이제 남은 가족도 없어요. 다들 엄마 돈 노리고 보상금 노리고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왜 혼자야? 나도 있고 태규도 있는데, 응? 그런 말 말어. 어머니. 아가, 너 우리 태규 좋다고 졸졸 쫓아다니던 시절부터 저런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어찌나 당돌하고 당차던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어. 어머니,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마다 어떻게 그 모습을 잊겠니? 이제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대하거라.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고 말고. 나도 너처럼 살가운 며느리 얻어서, 아니, 딸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말이라도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평생 잘 모시고 살게요. 그래, 앞으로 잘 살아보자. 태규가 속썩이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오려무나. 내가 잔뜩 혼내줄 테니까. 네, 어머니만 믿을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부 생활에 임했지만 결혼 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기대도 컸는데 매번 안타까운 결과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이란 게 흔한 것도 아니어서 자연 임신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국 한동안 고생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거든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제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친척들은 곧 이혼당할 거라며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손가락질까지 했고 그 당시 저는 모진 시선과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런 저를 위로해줬던 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왜 네 탓이냐. 괜찮으니 그런 말 말아라. 대라도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꼭 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자식이 되는 건 아니야. 너희들만 괜찮다면 난 입양도 생각하고 있다. 네? 입양이요? 그래, 입양이 나쁜 건 아니잖니. 내가 자식을 다 키워본 입장으로서 한 사람이 인간 하나를 키워낸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과 정말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일이야. 그만큼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지. 누가 또 알아준다니?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르면 입양 생각해보자.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 마음 추스르면 고아원 가서 한번 둘러보자꾸나. 그 김 원장이랑 잘 아는 사이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해보마. 어머니, 배려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도 다 이해해 주시고. 저 정말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그래. 차라리 입양해서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소중하게 키우자꾸나. 엄마, 내가 다 고마워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걸. 이 은혜 살면서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희망보육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죠. 정말 눈도 못 뜬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며 한참을 둘러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4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말도 잘하고 유독 저와 남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반가워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저희가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울며 불며 떼를 쓰더라고요. 왜 우냐 물어보니 가면 안 올 거잖아 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한참을 뒤척이며 계속 그 아이를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서정이가 눈에 밟힌다? 아까 울었던 애 말하는 거지? 울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계속 손잡고 있어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하긴 유독 우릴 잘 따랐지. 아까 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자 4살이라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러게, 외로워 보였어. 우리 그 아이 입양할까?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더군다나 그 아이라면 더더욱.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몸이 좋질 않아서 당신한테 실망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그러네. 괜찮다니까.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가슴으로 낳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게 키울 거야.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히는 거 보면 우리랑 만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키우면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뭐라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결국 날이 밝자마자 고아원으로 다시 가서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서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성을 따 박서정으로 개명도 하고 함께 살게 되었죠. 만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제 아이인 양 살갑고 친근했고 익숙했어요. 어느 화목한 집안 못지않게 처음부터 그래왔듯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식당을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죠. 물론 시어머니도 함께 일했으나 나이가 드셔서 종종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는 정도였죠.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흔한 투정 한번 안 부리고 속 한번 안 썩이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지난번에 보낸 반찬은 잘 받은 거야? 잘 받았어. 왜 이렇게 많이 보냈대? 우리 냉장고 작은 거 알잖아.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알아서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다 네가 좋아하는 걸로. 역시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최고야. 강아지, 요즘 힘든 건 없어? 할머니, 저 워낙 튼튼하고 깡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 그건 알지. 그래도 힘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그래야 속 안 썩지. 사실 할머니, 나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3학년 되면 졸업 준비도 미리 해야 하니까 공부 같이 해버리게요. 어? 너 너무 힘들지 않겠니? 논문도 써야 하고 졸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사법고시 하면 너 정말 잠도 못 잘 텐데. 아이고, 그렇게 힘든 거 아서라 아서. 예, 서정아,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게 말이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할머니도 걱정하시고. 사법고시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떨어지는 게 사법고시야. 너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할머니, 엄마 아빠 걱정 마요. 나 아빠 닮아서 똑똑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게요. 쉬엄쉬엄 공부해. 몸 상하면 걱정할 사람들 많다. 나 젊어서 괜찮아. 할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엄마 아빠도. 조만간 시험 끝나면 전주 한번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특히 할머니표 감자전. 알겠다, 우리 강아지. 조만간 또 연락하렴. 힘내거라. 아빠가 시험에 참고될 만한 자료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약속대로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경사라 하며 동네에 현수막도 걸자고 하셨죠. 결과 발표를 듣고 딸이 전주로 내려왔고 정말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닮아서 똑똑하다며 크게 기뻐했고 가족 모두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한 차례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친정엄마 그 이상으로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워낙 나이도 있으셨고 앓고 있던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남편이 서울지검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사법연수를 끝내고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 거랍니다. 새로 식당도 오픈하고 바쁜 부녀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연락 오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과 전화통화를 끝낸 저는 내심 불안해졌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딸아이의 친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는 정 없는 정 줘가며 키워온 자식인데 다시 데려갈까봐 두려웠나 봐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온 애정을 다 쏟았는데 딸이 이제라도 친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 뜬 눈으로 며칠 지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바로 딸아이의 친엄마가 찾아온 거였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희원 씨 되시죠? 누군지는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서정이 친모예요. 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이긴. 귀한 우리 딸 얼굴 좀 보려고 왔지. 그동안 우리 서정이 키워줘서 고마워요. 몇십 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서정이 번호나 불러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그래도 공부는 시켜줬나 봐? 그럼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주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닌가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불쾌하니까 나가주실래요? 자식이 변호사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섭섭하죠. 근데 변호사면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자기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만난다고 난리야? 좋게 대우해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가요.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딸도 잘 살고 있고 친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해? 당신이 정말 엄마라면 애초에 그런 곳에 서정이를 맡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딸 덕 좀 보려고 찾아왔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요.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글쎄 됐다니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아무튼 이제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딸 인생에서 꺼지시지?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찾는 건데? 서정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뭐 같이 살기라도 할 거야? 내가 내 자식 보겠다는데, 한번 만나겠다는데 무슨 상관? 내가 알아서 친권이니 뭐니 다 법적 처리할 테니까 기대해요. 서정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당신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설마 돈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내 딸인데 이것저것 잴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나도 딸 자식한테 잔소리할 권리 있거든요. 따로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서정이도 알아듣겠죠. 이제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살라 해야죠. 안 그래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건들기만 해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해올 때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었어. 당신이 함부로 대할 아이도 아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안 부르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걸로 알아. 어디서 순 듣보잡들이 내 딸 부모 한답시고 설치고 있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보잡? 말 다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데려가서 다시 키워야겠다. 그래야 남은 인생 호강하며 살지. 우리 변호사 딸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던가. 당신 지금 속이 훤히 보이는데 우리 딸이 과연 좋아할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무시 못하지. 그년도 나 닮았으면 내가 좋다고 그럴 거야. 그래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 지금 장사에 방해되니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실까? 아유, 알았어.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내 앞에
딸 데려다 놔요. 알겠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다. 왜? 뭔데? 나 이제 좀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은 엄마 가게 말이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알려주려고. 아, 그랬구나. 그 사람이 엄마한테는 뭐라는데? 엄마한테는 이라고? 너 그 여자 온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치밀한 거 모르지? 사실 대학 입학하고 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했는데 상종 못할 사람들이더라. 조금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난 이미 그때 마음 접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랬구나.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나 고아원에 버린 것도 자기 고생하니까 걸림돌이라서 그런 거야. 그때도 도박하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부모로서는 영 아니더라고. 저런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부끄러웠어. 아, 그나저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친엄마 찾아와서 너 데려가겠다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고 쏴붙였더니 핏줄 운운하더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내가 친부모 찾았던 것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때 잠시 방황했다 칠 테니까. 다시는 만나기 싫거든. 엄마도 네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니.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불안해? 내가 친엄마 따라갈까봐? 엄마는 날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는 너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나중에 다시 오면 너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게. 어차피 법적 문제 될 것도 없고 입양된 지 오래고. 아니다, 다음에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겠어.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이따 저녁에 보자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갈게. 생각보다 딸아이의 태도는 단호했고 걱정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왠지 모를 적막감이 흐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가게에 자꾸 나타나 이리저리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돈을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조폭인지 깡패인지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보러 오는 거 문제 안 된다며 돈 안 주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거라 하는데 어찌나 당당하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친엄마라는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 남편이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여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내 친엄마야? 애초에 버리고 갔으면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왔어요? 아유, 우리 딸 왔어? 얼른 경찰 양반한테 사정 좀 이야기하고 나 좀 풀어줘, 응? 딸? 딸이라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어 진짜. 야, 엄마한테 싹수 없게 할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 이게 다 근본 없는 사람들한테 키워져서 그런 거야. 아유, 내 속이 그냥. 이보세요. 근본 없는 건 당신이 근본이 없겠지. 배 아파 낳은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자식 찾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막말로 내가 우리 딸 안 낳았으면 당신들이 입양이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좋은 유전자 물려줘서 애가 변호사도 되고 그런 거야. 야, 너 내가 낳아준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무슨 근거로 자꾸 딸이래.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던가. 어차피 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포기해 줄게. 대신에 돈 가져와. 현금으로 5억. 경찰서에서 참 잘 도한다.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합니까? 무슨 친엄마라는 사람이 있다이야? 적당히 눈치 챙기세요. 이보세요. 여기 경찰서야. 뭐?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서울지검 박태규 검사다. 당신 알아보니까 지명수배 내리기 직전이던데.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기도 했고. 이대로 콩밥 한번 먹을까? 증거 있어? 함부로 남의 뒤 캐고 다니는 거 그거 불법인 거 몰라? 검사라고 했지? 더 잘 알겠네. 당신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하던가. 당신 사기 전과도 있고 유명하던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나 있나 한번 보지. 남편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얻은 증거들을 내보이자 그 여자는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으며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통사정을 해대더라고요. 가게에 찾아와 협박했던 증거까지 더해 경찰에 제출했고 사기죄, 공갈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히면서까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여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구치소에 수감되고 난 뒤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접견 신청을 하더랍니다. 딸아이가 찾아가서 단단히 일러두고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딸아이와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많이 놀랐지? 아니야 엄마. 나보다 엄마가 더 놀랬지.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지.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 이게 왜 엄마 탓이야. 만났어도 인연이 아니니까 끝을 본 거고. 이미 고아원에 날 버린 순간부터 끝난 인연이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온다 한들 그게 진심이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친부모를 진작에 찾아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빠도 미안해하고 있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그래. 이미 큰 사랑 받으면서 살았고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그리고 날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나한테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한테 엄마, 생모라고 부르기도 싫어. 가족은 오로지 엄마, 아빠, 할머니뿐이야. 내가 너한테 배운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내 딸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 그렇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남편 밑에 있던 검사와 인연이 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 챙기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미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딸아이가 앞으로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 저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과 부모지간은 천륜지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뜻인데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이 내 자식이 아닌 걸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누릴 수 없었겠죠? 제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목수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두 번씩 인근의 보육원을 비롯하여 양로원 등의 간단한 가구를 제작해주는 식으로
봉사활동을 한 지도 벌써 한참은 지난 일이 되었는데요. 재미삼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주고 좋은 사람 대접을 해주니 저도 나름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달리 저의 여자친구였던 여자는 받은 것도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저를 배신한 악독한 여자였는데요. 최근 그 여자를 고소해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야, 우지윤, 넌 내가 클럽에 놀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클럽에 가고 그러냐? 갈 거면 나 몰래 가든지 왜 자꾸 친구들한테 목격이 돼서 나한테 얘기 듣게 만들어? 미안 오빠. 난 오빠가 나한테 질투해줬으면 좋겠어서 그랬나봐. 그걸 핑계라고 되냐? 너 법무사 공부한다고 해놓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클럽 가는 게 하루 이틀이니? 대체 언제까지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할 건데? 나 한다면 하는 년인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잖아. 법무사 공부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쉬려는 거니까 이해해주라. 나 뒷바라지 해주면서 신경 써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생색내지 말고. 남자가 생색내고 그러면 남성미 떨어져. 목수일 하면서 내가 얼마 버는지 말했었지. 아침부터 재료 손질하고 가공하고 톱질해서 뚝딱거려서 만들어 팔아도 뭐 얼마 남는 것도 없다고. 알지. 오빠 톱밥 마시면서 번 돈 가난한 집 딸년한테 투자하느라고 쪼달리는 거 잘 알고 있어. 나도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건 진심인 거 알지? 그건 나도 진심이야.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넌 매사에 진지하지가 않냐? 월급쟁이처럼 한 달에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간신히 버는데 너한테 용돈 삼아 주는 돈이며 공부하고 강의 들이라고 주는 돈 생각하면 정말 빠듯하다. 너희 부모님은 너 안 도와주셔? 내가 법무사 공부한다고 하니까 코웃음 치시던 분들인데? 나 머리 나쁘다면서 격려도 안 해주고 시집이나 좋은데 빨리 가라고 하시는 분들인 거 여러 번 말했잖아. 아빠는 가부장 끝판왕의 완전 옛날 사람, 엄마는 그런 아빠가 멋있다고 네네 하는 사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앞으로 더 알고 싶으면 결혼 자금 충분히 모으기나 해. 나 오빠한테 얼른 시집가고 싶은데 지금보다는 더 성공해줘야 할 거 아냐. 법무사 공부한다고 2년 넘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여자애 데리고 가는 건데 젊은 목공 정도면 차고 넘치는 것 같다만. 에이, 오빠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안 풀려서 목수일 하게 된 거라며. 또 알아? 나도 오빠 따라서 나무 자르는 일을 할지? 그리고 의외로 나 재능이 있어서 막 대박나서 SNS 같은 데에서 유명해지는 건 아닌가 몰라? 하여튼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분명히 내가 말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라고. 넵, 우리 잔소리꾼 남자친구 말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클럽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지 않을게요. 가기는 가겠다는 거네. 너도 참 대단하다. 지금도 클럽에서 오빠랑 카톡하고 있잖아. 여자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오랫동안 그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연인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부터 부모님이 보수적이라는 것 등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 정도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희 사이는 여자친구가 법무사 공부를 준비한다면서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공무원 시험을 쳐봤으니 정보를 좀 알려달라든가 공부법을 전수해달라는 식으로 먼저 메시지가 온 게 계기가 되어 차츰차츰 친밀하게 되더니 어느샌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와 여자친구가 사귀는 것을 놓고 제가 너무 고생한다고 걱정을 많이 해줬었죠. 야, 너 클럽에서 지윤이 봤다는 얘기 듣고도 그냥 넘어갔다고?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아도 야,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너 전생에 보살이었냐? 내가 보살이라서가 아니라 지가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어떡해. 차라리 음습하게 몰래 클럽 가는 것보다 대놓고 이러는 게 낫지. 정말로 춤만 추러 가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대놓고 그러는 척하면서 오히려 뒤로도 또 그럴 것 같은데. 야, 우리 대학 후배이기도 하지만 내 여자친구이기도 하거든. 말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내가 지윤이 클럽 가서 남자랑 부비부비 하는 것만 5번은 제보해줬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기자할 거 아니면 제보 그만하고 너도 여친이나 사귀든지 해. 자꾸 부러우니까 우리 둘 사이 갈라놓으려는 거 아니냐? 진담으로 하는 거면 진짜 개소리고 농담이면 재미없는 거 알지? 나도 여자친구 안 사귀는 거지 못 사귀는 게 아니라고. 믿어주고 싶은데 어째 네 얼굴 보면 신뢰가 안 간다. 솔직히 너랑 나랑 소개팅 같이 갔을 때 전적 생각해봐. 야, 옛날 얘기는 됐고 너는 앞으로도 계속 지윤이랑 사귈 생각이야? 아니 솔직히 너 정도 벌면 더 성격 좋고 예쁜 여자도 사귈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나 모르겠다. 형님이 보고 있자니 갑갑해서 그래 임마. 야, 사귀는 데에 사랑도 중요하지만 의리도 챙겨야 하는 거 모르냐? 더 좋은 사람 생겼다고 갈아타 버리면 내가 반대로 당할 것도 생각해야지. 얼씨구, 아주 도덕군자 납셨네. 그런 놈이 지윤이한테는 한 달에 200 정도만 번다고 거짓말을 하냐? 그거야 걔한테 위기감을 주려고 그런 거지. 내가 한 달에 그것보다 2~3배 벌 때도 많다고 하면 그러면 걔 당장 법무사고 뭐고 공부 때려치우고 내 몫을 보조하겠다고 나서기나 할걸? 너 진짜 지윤이한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구나. 네 보조를 걔가 왜 하겠냐? 그냥 시집가서 놀고 먹기나 하겠지. 이 자식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어쨌거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너 절대로 지윤이한테 알리지 마. 괜히 지윤이가 알게 되면 용돈만 더 나가고 법무사 시험도 완전히 끝장나는 거니까. 장인 장모님도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거 어필해야 할 거 아니냐. 너 전세계 온달 공주였냐? 지윤이 법무사 만들어서 뭔 득을 보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온달 공주가 아니라 평강공주겠지. 하여튼 무식한 놈. 야, 넌 무식하고 미련한 놈이잖아. 내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준다고 늘 노래 부르는데도 튕기는 미련한 놈. 아유. 절친인 친구와 티격태격하면서도 여자친구의 얘기를 할 때면 사실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처럼 여자친구에게 제가 너무나 배려해주는 것이 많고 맞춰주는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제 말이라도 잘 듣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고생길은 훤히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저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요즘 서운한 거 많아. 네가 생일 때 내 생일 선물 안 챙겨주는 것도 넘어갔던 거 기억나지?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이고,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싹둑싹둑 핵심과 요점만 말하시오. 나랑 결혼하니 많이 농담으로는 얘기 자주 꺼내도 진지하게 가려고 하면 꼭 네가 화제 전환하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당연히 오빠랑 결혼하고 싶지. 내가 언제 화제를 전환했다고 그래? 저번에 네가 친구 얘기 한참 하다가 네가 부케 받았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논의해보자고 했었더니 그러면 드레스 입어야 하는데 하면서 화제 전환했잖아. 살 빼야 하는데 필라테스 학원 좀 끊어달라고 하고 레깅스도 하나 장만하게 해달라면서 말 돌리는 거 훤히 보였는데? 이야, 눈치챘어? 오빠 나랑 사귀면서 은근히 눈치가 좋아졌어? 하도 노골적으로 그래서 눈치 없는 나도 알겠더라. 대체 왜 내가 싫은 건데? 아니면 뭐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사실 내가 누군가랑 사귀고 있는 거 부모님이 알아차리셨거든. 그런데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막 갑자기 나를 추궁하시는 거야. 나는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뭐 먹을 때 말 걸면 내가 버벅거리기도 하고 당황하는 거 알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앞부분이 이렇게 길어? 나보고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했으면
본인도 모범을 보이셔야죠? 아빠한테 오빠가 사실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그랬어. 뭐? 내가 건축회사 사장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나 그냥 프리랜서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인데? 원래 프리랜서도 많이 벌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하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오빠가 사장이라는 것도 영 거짓말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나무든 돌이든 철근이든 뭔가를 짓는 건 건축이니까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고. 그럼 내가 앞으로 너 법무사 일 배우고 있다고 해도 되겠네? 어찌됐건 법무사 공부하고 있는 거고 법무사 일에 관련된 거니까 법무사 일 배우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오빠 열받아서 또 비꼬아대지 좀 말고. 친척들이 있으니까 나도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 어쩔 수 없이 말이 나와도 적당선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나중에 아버님 어머니랑 마주하게 됐을 때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난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헐, 오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완전 입에 발린 말이었다 이거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거짓말 하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진 않다고. 애당초 건축회사 사장이면 명함도 있어야 할 거고 직원들도 있을 거 아냐. 에이, 사장이라고 해서 꼭 직원이라는 법 있나? 음식점 사장님도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다르게 불러? 오빠가 목수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건축일이고 직원 없이 혼자서 해도 사장인 건 맞다니까?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빠랑 엄마가 날짜 괜찮은 날로 근사한 식당 하나 잡아놨거든? 예약은 오빠가 준 카드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이 와중에도 내 카드는 악착같이 썼구나. 뻔뻔한 게 또 내 매력이잖아. 그날 나만큼 아니 나의 반의 반만큼만이라도 제발 좀 뻔뻔하게 굴어줘.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아빠랑 엄마한테 점수 제대로 따라고. 알겠지?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가 될지도 모를 사람에게 첫 만남부터 거짓말을 해야 한다니 도저히 내키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만약 꼬치꼬치 물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털어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식사하면서 의례적인 질문만을 던지실 뿐이었죠. 오늘 아버님이 나 보는 눈빛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던데? 우리 결혼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겠다. 아니 큰일 났어 오빠. 완전 지금 비상사태라고. 비상사태. 아버님이 내 직업 물어보지도 않아서 거짓말할 일도 없었잖아.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지 불편한 질문은 피해주시고. 그렇게 불편한 질문을 안 할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앞으로 안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으면 불편한 질문 마구마구 던졌을걸? 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인상이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던데. 네가 아버님을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고? 아빠 원래 꽉 막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좋은 곳에 시집가길 바라는 사람이라 깐깐하기 그지없기도 하고. 나중에 그럼 아버님이랑 식사 자리 한번 다시 갖자고 말씀드려봐. 나도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설득해보게. 알겠어. 그래도 이거 하나는 명심해. 난 오빠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버릴 거라는 거. 아빠 버려서라도 내가 꼭 오빠랑 결혼하려는 거 알고 있지? 자리는 내가 조만간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 말고. 저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빠와 조만간 만남을 가지게 해줄 거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중 난데없이 저의 목공소에 방문한 여자친구 아빠에게 따귀를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얼얼한 볼을 붙잡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의기양양한 기세로 저를 때려놓고도 제가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노려보자 움찔하는 사람이었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짜고짜 사람을 패다뇨. 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나? 날쌔 지훈이 아빠. 지금 몰라서 물은 것으로 들리셨나요? 반어법인데요? 그래, 나는 누구처럼 돌려 말하는 거 못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겠네. 목수일이나 하는 일개 노가다꾼 주제 감히 내 딸을 넘봤다 이건가? 만나줘서 적당히 얘기 들어주고 적당히 질문 던져줬으면 꺼지라는 말인 줄 왜 눈치를 못 채? 그렇게 딸이 소중하십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제가 일하는 곳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기부터 날려댈 정도로요? 네? 이거 폭력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목공소 내부에 CCTV도 있어서 지금 때리신 거 다 찍혔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노가다꾼 새끼가. 내 딸을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너 같은 놈한테 죽이나 할 줄 알아? 이러는 꼴을 보니 확실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싶어. 이러는 꼴이 어떤 꼴입니까? 먼저 교양 없게 주먹부터 휘두르신 분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른한테 눈 부릅뜨고 말대꾸나 하고 있지. 주제도 모르고 남의 귀한 딸 자식 놀이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 않나? 톱밥 먹어가면서 쥐꼬리만 한 월급 버는 노가다꾼 주제. 언감생심 노가다꾼이 내 딸을 넘본다는 게 말이나 되냐? 최근에 법무사 시험 1차까지 통과한 엘리트를?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네. 아버님, 그 말 후회하실 텐데요. 뭐? 내가 너 따위한테 왜 후회를 하겠어? 협박하는 거라면 사람 잘못 골랐어 이 노가다꾼 자식아. 마음 같아서 아버님 눈에 제가 흙을 쑤셔놓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 기른 딸은 아버님 버려서라도 저랑 결혼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돈 얼마 벌지도 못하고 가난한 목수놈을 사위로 받아들이는 걸 후회하면 했지 내가 후회 따윈 왜 하겠나? 저요, 쇼핑몰 이용해서 수제 가구로 돈도 벌고 있고 나름대로 기술을 쌓아서 먹고 사는 일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동안 법무사 공부한다는 지훈이 뒷바라지도 제가 다 했고요. 말하는 꼴 보니까 우리 딸 지훈이한테 아직 얘기도 제대로 못 들은 모양이구만. 우리 딸 지훈이도 너랑 헤어지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던 얘야. 돈도 한 달에 200 정도밖에 못 버는 놈이 감히. 하여튼 간에 앞으로 내 딸 앞에 또 얼굴 비치기만 해봐라. 그때는 딱이 한 대로 좋게 끝나지 않을 거다. 알겠어? 본인 할 말만 쏟아내고 사라지는 여친 아빠를 말릴 기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도 여친 아빠에게 저와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자친구에게 거짓으로 일러줬던 월수입을 장인이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정말 여자친구가 이별을 결심했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면 제 월수입에 대해서 저에게 들은 그대로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전에 아버님 다녀가셨어. 나한테 와서 갑자기 따귀를 갈기시더니 너랑 헤어지라고 하시더라? 아빠는 진짜 내가 말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대? 정말 미안해 오빠. 네가 말한다고 했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오빠, 혹시 내가 법무사 시험 1차 통과한 것도 들었어? 오빠한테 미안해서 각 잡고 공부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많이 쉽더라고. 이거 정말 축하할 일 아냐?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 그 시험 합격한 누군가가 말만 해줬어도 축하를 해줬겠지. 적어도 그 얘기를 내 따귀 때린 사람한테 듣지만 않았어도 축하해줄 기분이었을 것 같네. 오빠, 화날 때 잘 비꼬는 편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적당히 해. 나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생각해보고 내리는 판단이야. 그게 무슨 말인데 대체? 나는 지금 네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본론부터 말을 해. 본론부터.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 그래. 솔직히 오빠 목수일하면서 맨날 톱밥 흡입하게 될 텐데 그거 몸에도 안 좋잖아. 나무 합판 같은 거에 독성도 많이 있다던데. 아빠가 애 낳아서 기형아되면 어떡할 거냐고 걱정하시더라. 꼴랑 월 200 벌고 몸도 안 좋아져서 죽을 남자가 뭐 그렇게 좋냐고 하시고. 왜? 사망보험이라도 가입해 놓으면 한몫 두둑하게 챙겼을 텐데. 그래, 나 원망하고 싶은 거 잘 알겠어.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잖아.
오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굴러가지 않아. 반대로 오빠가 나보다 좋은 조건이었으면 나랑 편하게 결혼해줬을 거야? 오빠도 돈 못 벌고 가난한 목수 신세니까 그래서 나 어떻게든 합격시켜서 인생 편하게 펴보려고 도박한 거잖아. 그래, 내가 제대로 실수를 했네. 네 더러운 개소리 더 듣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해라. 미안 오빠.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 그래도 오빠한테 마지막까지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어. 좋은 기억이겠냐, 미친년아? 꺼지기나 해. 나 뒷바라지 해준 돈은 언젠가는 꼭 갚을 테니까 괜히 나 차단하고 그러지 마. 오빠가 나 송금해준 돈 합산해 봤더니 2,200만 원 정도 되더라. 내가 성공하면 꼭 갚을게. 너는 사람 관계라는 게 다 돈으로만 보이지. 한심하다 정말. 적당히 해. 나는 계속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빤 지금 애처럼 투정만 부리는 것 같다. 아빠한테 맞은 게 화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아빠가 무례하게 군 거지. 아빠 사주에서 뺨 때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법무사 시험 1차 합격한 것도 숨기고 헤어지자고 멋대로 통보해놓고 지금 나보고 애처럼 군다는 소리가 나오냐? 진짜 미친년이네.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이랑 바람이라도 폈어? 야, 내가 클럽 가는 건 춤만 추러 간다고 그랬었잖아. 오빠 오빠 하면서 좋게 대접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막말하지 마라. 네 열등감 받아주는 것도 이제 슬슬 한계니까. 열등감?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톱밥 마시면서 일하고도 200밖에 못 버는 사람이니까 열등감이라고 하지. 오빠, 솔직히 봉사활동에서 사람들한테 가구 제공하는 것도 다 열등감의 발로인 거 알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서 은근히 나는 애들보다 낫다 이런 만족감 느끼려는 거잖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딱 네가 그렇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한심하게 살아. 너야말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열등감 품은 채로 살아봐. 나중에 네 돈 돌려받고 싶으면 연락하고.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하고 저는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저의 절친은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위로하는 한편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군요. 쓰레기 같은 아내와 장인을 미리부터 거르게 된 셈이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공감도 갔습니다.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다는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 여자친구와는 달리 성격도 좋고 저의 문제에 공감해주는 것은 물론 자존감이 강하고 성실해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분 역시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저의 고백을 통해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클럽에 간다며 저를 속썩이고 뒷바라지 요구하던 전 여자친구가 없으니 일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어 수입도 늘고 저의 가구들이 유명세 또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길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니 전 여자친구와 전 여친의 아빠가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오빠,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새 여자를 사귈 수가 있어? 뜬금없이 왜 연락했어? 나 오빠 돈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갚을게. 뭐? 네가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내가 지훈이한테 시킨 걸세. 사실 자네한테 내가 미안한 것도 있기도 하고 우리 지훈이가 신세를 많이 지기도 했으니까. 저는 할 얘기 없는데요. 저 싫다는 분들 아니셨나요? 친척분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목수들 인식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 아빠도 나름 알아보더니 노가다꾼이라고 비하했던 게 미안하셨다고 그러고. 자네 가구가 잘 나가는지 무슨 지역신문인가에서 인터뷰도 했다고 그러더구먼. 가구가 잘 나가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터뷰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 꾸준히 해온 것 때문에 인터뷰한 겁니다. 그거나 이거나 어찌됐건 가구 장사가 꽤 잘 되나 보던데? 하나 팔면 대충 얼마 남지? 아빠, 그건 상견례 끝나고 물어보라고 말했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주책이야 정말. 꼴을 보니까 법무사 2차에서 떨어졌나 보네. 붙기는 했는데 합격의 시점이 저 멀리 있다고 해석해주면 안 될까? 쓰레기 같은 농담 잘 들었고 둘 다 차단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헐,
오빠, 나한테 돈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야? 돈 갚는다니까. 5만 원치 매일매일 커피 사주는 걸로 갚을게. 응? 꼭 돈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지훈이가 자네가 계속 생각난다고 해서 내가 허락하는 거야. 자네 지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건데 괜찮겠나? 아저씨,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어? 돈 보고 꼬시려는 인간들이랑 가족관계 되는 게 후회겠지.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용서해 주겠나? 오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아빠가 무릎 꿇는다고 하시잖아. 응? 나 아빠가 자꾸 뭐라고 해서 오빠한테 일부러 모질게 대했던 거지. 그 뒤로도 계속 오빠 생각뿐이었어. 그냥 둘 다 차단할게. 앞으로는 보지 맙시다. 오빠, 시험 칠 때마다 떨어져서 우울하고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이럴 거야? 나 책임져 주겠다며. 혹시 원래부터 돈 잘 벌었는데 나 떼어놓으려고 돈 못 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서 서리가 내리는 거 알지? 그렇게 해보시든지. 난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이러고도 오빠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저는 지독한 전 여친과 전 여친의 아빠를 차단해버리고 영영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제게 앙심을 품은 건지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제 가구에 대해 허위로 리뷰를 작성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등 영업에 방해까지 하더군요. 저는 친구와 현재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았고 제가 당했던 폭행이며 지원해줬던 경제적 지원을 돌려받는 문제까지 묶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전 여친의 아빠는 제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며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니 전혀 선처를 해줄 마음이 없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9살 남성입니다. 3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마음 맞는 좋은 사람 만나 친구 같은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현재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제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해주니 사연으로 보내보면 많은 공감이 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자친구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것에 공감해주며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전처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이유로 이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 제일 파렴치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 나 한국 왔어. 결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게 다 형 덕분이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온 거야? 형 덕분에.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괜히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하네. 평생 형한테 받기만 해서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행복했으면 된 거야. 부모님도 안 계신 마당에 당연히 내가 챙겨야지. 와이프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없는 형편의 쪽에서 한다고 고민했는데 형이 집값도 보태주고 해서 여러모로 수월해졌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몫으로 남겨두신 건데 당연히 이럴 때 써야지. 그나저나 형은 만나는 사람 없어? 나도 30 넘어서 결혼한 건데 형은 내일 모레 40 되는 사람이 언제 결혼하려고 그래? 나는 결혼의 뜻이 없다. 언젠가 인연이 나타나겠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러지 말고 주변에 소개팅 해달라고 해봐. 형 정도면 어디 가도 모자라진 않는데. 너나 재수 씨랑 행복하게 잘 살아. 형, 아니면 와이프한테 부탁해볼까? 야, 너 큰일 날 소리 한다. 재수 씨랑 나랑 띠동갑 넘게 차이 나는데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한들 좋은 소리나 듣겠냐? 도둑놈 취급받아. 그런가? 아니 형도 빨리 장가 가야지. 내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인연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 너는 가정에 신경 써. 그리고 좀 전에 계좌로 200만 원 넣었어. 재수 씨랑 맛있는 거 사 먹고 날 더우니까 처갓집에 보양식이라도 사들고 가서 같이 먹어.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형이 최고야. 와이프한테 말했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식사하재. 너무 고맙다고. 그래 알겠어. 재수 씨한테 안부 전해주고. 형 연락할게. 저는 남들처럼 대학 다니다
군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승진도 빠르고 회사에서 인지도도 높아졌지만 그 흔한 연애 한번 못 해봤죠. 30 중반을 내다보고 있을 때 돈도 어느 정도 모았겠다. 투자해둔 주식이 큰 이익을 보면서 10억 정도의 여윳돈도 생겼어요. 대학생 시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학업을 마치는 대로 바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벌레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며 악착같이 대기업에 입사했던 거고 지금에 이르는 거죠. 동생은 대학 졸업 후 소방 공무원 준비를 하다 작년에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이었고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럽긴 했는데 부모님 대신 큰일 치르니 뿌듯하기로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직장 동료를 통해 아내를 소개받았어요. 연예인 뺨치는 외모의 단아함이 몸에 배어있던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저는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중소기업에 다니던 격리 직원이었어요. 자기야, 우리 나이도 있고 만난 지 1년 넘었는데 이참에 결혼해버릴까? 여자가 먼저 그런 말 하는 게 어딨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지난번에 물어보시더라. 그러게 말이야. 당신은 결혼 생각 없어? 나도 물론 있지. 당신 생각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던 거야. 근데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선뜻 답을 못 하겠네.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절대 고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내 능력 알지? 돈도 충분히 벌고 이 정도면 1등 신랑감 아니야? 우리가 왜 이제야 만났을까? 진작에 만났으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지지고 볶고 살고 있을 건데. 이렇게 잘 만나려고 때가 조금 늦었던 거겠지. 그런가?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갈까? 그렇게 빨리? 되게 떨리는데. 떨릴 게 뭐가 있어. 그냥 가볍게 식사 한 끼 한다. 생각하고 인사드리러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엄마한테 미리 말해둘게. 알겠어. 혹시 내가 따로 준비해 갈 게 있으면 미리 알려줘. 그럴 거 없어. 우리 엄마는 내가 얼른 시집 가는 게 소원일 거야. 우리 잘해보자. 그렇게 저희는 1년 반 정도 되는 연애를 끝으로 주변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0 중반이 되어서야 올리는 결혼식이라 늦은 만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죠. 자녀 계획도 세우면서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가만히 있으니 좀이 쑤신다며 집 근처에서 카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실한 사람이구나, 참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며 살아도 제가 돈을 벌면 그만이니까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아내는 남동생 부부와도 잘 어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오더군요. 여보, 나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어떡하면 좋아? 왜? 어디 아파?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왜 병원을 가? 아니, 요 며칠 내가 속이 안 좋았거든. 약이라도 지어 먹으면 좀 나을까 싶었는데 피 검사해보더니 산부인과를 가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병원에서 뭘 하는데? 어디가 아픈 거래? 아픈 게 아니라 나 임신했대. 6주 차래. 뭐? 임신? 당신 그게 정말이야? 정말 임신 맞아? 그래, 우리 아이 생겼다고. 와. 그럼 나 아빠 되는 거지? 내가 아빠라니 정말 안 믿긴다. 그치? 나도 안 믿겨. 아직 너무 초기라 아기집만 겨우 보여. 이럴 게 아니라 주말에 당장 아기용품 사러 가자. 아이고, 팔불출. 아직 그럴 필요 없네요. 그리고 나 빈혈기가 있어서 일은 못할 것 같아.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도 그만둔다 말하려고. 그럼 그래야지. 그게 뭐 대수야? 당신 몸이 먼저지. 그래도 내 용돈 정도는 벌어서 써야지 생각했는데 당신 외벌이 시키기 미안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한 달에 월천 이상을 버는데 당신은 집에서 편히 쉬어.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일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 집안일도 내가 다 할게. 알겠지? 그렇게 좋아?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일인데 빨리 정연이한테도 알려야겠다.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아직은 입덧도 없고 그냥 평소랑 똑같아.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바로 알려줄게. 내가 퇴근하면서 먹고 싶은 거 사서 들어갈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메시지 남겨놔. 알겠지? 내가 아빠라니. 이따가 집에서 봐.
그렇게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9개월의 시간이 흘러 아내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돌도 지나고 아픈 곳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연애하면서부터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아내가 명품 가방이며 비싼 육아용품, 옷 등등 사치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걸 알아서 그냥 내버려 뒀지만 틈만 나면 쇼핑을 해대는 바람에 집에는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즐비하게 되었죠. 점점 과해지는 소비에 걱정도 됐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육아 스트레스 후유증 같은 거라 하길래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상여금이나 보너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제 의구심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집에서 아이 보면서 돈을 펑펑 써대기 바빴는데 어떤 달엔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게 나올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아이 낳고 키워주는 고마운 상황이니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이에게 소홀한 것 같기도 해서 그 의구심은 더욱더 커져갔죠. 여보, 이번에 성과급 얼마나 나왔어? 왜? 무슨 일 있어? 성과급 아직 안 나왔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네 회사 복지 빵빵하기로 유명하잖아. 옆동 지은이 엄마 알지? 그 엄마 남편도 성과급 이야기하길래 당신은 얼마나 나오나 궁금했어. 평소보다 많이 나왔어. 지난달에 프로젝트 한 거 성공해서 아마 인센티브 더 나올 거야. 혹시 사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딱히 생각해둔 건 없는데 그래도 있으면 사겠지? 그럼 내가 미리 돈을 보내줄게. 이 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지금 500만 원 보냈으니까 계좌 확인해보고.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내가 사봤자 얼마나 산다고. 아이 것만 사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도 쓰고 그래. 모자라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일단 그걸로 갖고 쓰고 있어. 정말 내 생각해주는 건 당신밖에 없다. 고마워 여보. 육아하느라 고생해서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그래. 아이는 뒷전이고 당신 위주로 써. 말이라도 고맙네. 지은 엄마랑 약속 잡고 쇼핑몰 가봐야겠다. 그래. 그리고 오늘 일찍 퇴근할게. 아이 데리고 같이 외식하자. 오랜만에 패밀리 레스토랑 어때? 안 그래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했는데 걱정 덜었네. 내가 퇴근할 때 전화할 테니까 시간 맞춰 나와 있어. 집 앞으로 픽업 갈게. 알겠어.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래. 메뉴 생각해두고. 그럼 나 회의 들어갈게. 이때까지만 해도 여느 집과 다른 없는 평범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아이는 어느덧 3살이 되었고 동생네 부부도 오랜 신혼을 즐기고 얼마 전에 쌍둥이를 출산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공동 육아라는 것도 해보고 집안에 아이들 소리가 나니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비극이 시작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던 때였어요. 낮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던 아이가 저녁이 되었는데 갑자기 몸이 불덩이인 겁니다. 온도계로 체온을 재보니 40도가 넘어서 바로 들쳐매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해열 주사를 맞고 피검사부터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간호사가 이상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 혈액형, 아내 혈액형을 몇 번이고 되물어 보더니 아이 혈액형이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무슨 착오가 있는 줄 알고 검사를 몇 번이고 다시 해보라 했는데 아이의 혈액형은 아내와 제 사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뭐가 잘못된 건가 생각했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날이 밝자마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제 아이가 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겠어요? 기막힌 사실에 자연스럽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면밀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들어 외출도 잦아지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횟수도 많아져서 의심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남동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 이거 형수님 아니야? 응? 뭐가? 내가 보낸 사진 봐봐. 우리 지금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로 가족여행 왔는데 형수님 같아서. 형은 같이 안 온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회사 출근해야 해서 여행은 꿈도 못 꾸는구먼. 아니 사진 좀 자세히 봐봐. 우리가 지금 멀리 있어서 조금 긴가민가한데 아무리 봐도 형수님 같아서. 아, 맞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간다고 했었어. 내가 깜빡했네. 아니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형수님 하나인데 제주도 가는 것도 몰라? 근데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신 거야? 고등학교 동창들이라던데. 지난번에도 만났고 전화 통화도 해서 잘 알지. 형,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형수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형한테 연락한 거 형수님인 거 확인하고 연락한 거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형은 친구들이랑 여행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수님 주변에 아무리 봐도 친구들은 없거든. 웬 남자랑 있는데 우리도 처음에 형인 줄 알았다니까.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보다니.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이렇게 연락하는 거 보니 형은 100% 아닌 거고. 형수님 되게 수상한데? 그만해.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못 믿어.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시간 보내다 와.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딱 봐도 형수님인데. 일단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둔 거 나한테 싹 다 보내줄래? 알겠어. 형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보기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알겠어. 나도 생각 정리 좀 해야겠다. 남동생의 연락으로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이가 없었고 한참을 생각하다 우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듯한 얼굴로 집에 와서는 지쳐 쓰러져 잠들더라고요. 아내가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는데 사진첩에 비공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수두룩했고 차마 보기 민망하더군요. 메시지도 살펴봤는데 이미 결혼 전부터 만나왔고 당연히 아이는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워오고 있던 거였죠.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시켜놓고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봐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심산이었거든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장모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지만 얼떨결에 밥도 먹고 커피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조기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 나 진아랑 유학 보내줘. 한국에 있기엔 진아 그릇이 너무 커. 이참에 유학 가서 공부 좀 하고 오게. 진아가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유학은 무슨 유학이야? 조기 교육 몰라? 이 꽉 막힌 인간아. 이러니깐 당신이랑 살기 싫은 거야. 뭐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아니, 요즘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조기 교육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해봤자 뭘 얼마나 배우겠어? 이왕 배우는 거 해외로 나가야지. 혹시 알아? 우리 진아가 아이비 리그라도 갈지? 갑자기 결정할 문제 아니야. 아직 애가 어린데 해외는 무리야.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유치원 다녀야 할 텐데 여기나 거기나 별 차이 없을걸?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안 그래, 엄마?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 땐 유치원이 전부였지 뭐. 유학은 그래도 무리 아니냐? 너도 영어 못하잖아. 영어야 배우면 되는 거고. 엄마도 뭘 모르네. 일단 지금 당장 대답은 못해. 나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지. 나 잠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장모님이랑 이야기 좀 나누고 있어. 자네 금연했다더니 다시 피우기 시작하나?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만 피우지. 건강에도 안 좋은걸. 네, 장모님. 노력할게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종종 피는데 지금 좀 필요해서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저는 아내의 뻔뻔함에 순간 욱하고 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에게 욕지거리를 하고도 남을 정도였지만 아이를 생각하니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결국 금연했던 담배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잠시 심란한 마음을 달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소리에 예민해서 현관문 도어록 소리를 무음으로 해두었는데 제가 온 줄 몰랐는지 아내와 장모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혜선아, 너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니냐? 최서방이 눈치가 보통이 아닌데.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하다가 다 들통나겠어, 이년아. 어차피 말해야 할 거 그냥 말하는 거지.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닌데 잘 꼬시면 유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학은 무슨 유학이냐?
애가 저렇게 어린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유학 간다고 해놓고 서로 눈치 안 보고 즐길 건 즐겨야지. 그나저나 너 끝까지 안 들킬 자신 있어? 네가 입 다물라고 해서 조용히 있다마는 영 불안해서. 그래서 오늘 온 거야? 그렇지. 너 같으면 안 불안하겠어? 우리 진아 얼굴도 볼 겸 그 핑계로 최서방 동태도 살필 겸 겸사겸사 들른 거지. 걱정 마. 아무것도 몰라. 나랑 진아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너 성철이랑 계속 만나고 있는 거지? 성철이 그 자식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한 거야? 알고 시작한 거잖아. 뭐 별 수 없지. 난 짜릿하고 좋은걸? 내가 보기엔 너도 제정신은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내 딸이지만 난 이제 모르겠어. 최서방 얼굴 보기 미안해서 이제 자주 안 올란다. 이왕 숨기는 거 끝까지 잘해. 알겠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들킨다고. 기가 막힌 상황에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면서 그동안 절 감쪽까지 속여왔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 몸소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내 친딸 아닌 거 숨기려고 애쓴다. 진짜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언제 거기 서 있었어? 바람이라니. 무슨 소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어쩔 건데? 진아가 내 딸 아니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자기 입으로 바람 피운 거 시인하고 장모님까지. 자네가 뭘 잘못 들었겠지. 얘 친구 이야기하고 있던 걸세. 오해하지 말게. 오해는 무슨 오해요?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 수두룩한데? 저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굳어지는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당신 내 뒷조사한 거야? 아니, 내가 귀찮게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요즘 기술 좋은 거 알지? 이런 거 다 포토샵이라니까? 왜 사람을 병신 만들어? 자네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무고한 우리 딸을. 자네 자식 나 어렵사리 육아하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생사람이나 잡고 말이야. 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언제까지 숨길 참이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데 이래도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애는 혜선이가 혼자 만들었답니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바람 피운 거 다 알게 됐고 진아도 내 딸 아닌 거 사실 확인했고 장모님도 알고 계셨으면서 제 앞에서 입 다물고 계셨던 거 정말 뒤통수 제대로 치시네요.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진아는 어쩌고? 당연히 이혼해야지. 너같이 더러운 년이랑 어떻게 살아? 진아는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보살펴야 할 이유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질어? 그래도 진아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진아한테 더 악한 감정 품기 전에 죄 없는 애 팔면서 감정 노름하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내가 그냥 이혼할 것 같아? 난 이 이혼 인정 못해. 맞소송할 거고 양육비며 위자료며 다 받아낼 거야. 애 딸린 불륜녀 주제 말도 많네. 해볼 수 있으면 어디 해봐.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아내도 맞소송을 준비했지만 제가 가진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 당연하게 승소했습니다. 되려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받아내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먼저 짐 싸서 아이 데리고 보란 듯이 그 남자한테 가더라고요. 어이없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엄청난 허탈감에 한동안 정신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일에 매진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아내는 저에게 아이를 핑계로 종종 연락을 해댔습니다. 여보, 잘 지내? 뭐? 여보?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내가 네 여보야? 말 똑바로 안 해? 왜 그렇게 날이 섰어? 서운하게 왜 그래? 서운?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처지를 좀 생각해. 이혼한 사이에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 거 난 원치 않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진아 보고 싶지 않아? 언제든지 보러 와도 돼. 진아가 내 친딸이 아니라서 그런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동안 같이 지낸 시간이 있는데도 친자식 아니라고 하니까 정이 뚝 떨어지던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그래도 네 딸이었는데. 친자 무효 소송했잖아. 이제 내 호적에서 완전히 너희 둘은 지워진 상태야. 아, 이혼했다는 건 기록에 남겠네.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당신은 예전이 그립지도 않아? 그리울 게 따로 있지. 나한텐 너랑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어. 진아가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고 나서는 더더욱. 정말 너무한다. 너무한 건 너지. 생각을 해봐. 내가 진아 불덩이였을 때 응급실 간 거. 너 그때도 그 남자 만나고 있었지? 제 자식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바람 피우느라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뭐가 어째? 당신 말이 너무 심하네. 사랑이 무슨 죄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근데 너는 진아한테 죄 지은 거나 다름없어. 나중에 커서 진아가 왜 아빠 없냐고 하면 그땐 뭐라고 할래? 네 앞날이 아주 어두컴컴하다 못해 보이질 않네. 와, 진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닥쳐. 이년아, 너랑 말싸움할 시간도 아깝거든? 앞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네 할 일 하면서 알아서 살아. 돈 필요한 모양인데 필요하면 벌어서 써야지. 너 나랑 살면서 산 가방이랑 옷만 팔아도 2달 생활비는 나오겠다. 그럼 안녕. 뭐?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런 파렴치하고 아나무인인 여자와 친자식이 아닌 아이를 데리고 평생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아내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는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동생네 부부는 얼마 전에 둘째를 출산해서 벌써 아이가 셋이고요.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인데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상처받지 않고 꿋꿋하게 이 힘든 사회를 잘 견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사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제 앞날을 위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